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메데오 마달루노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밤에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만의 방식으로 할 것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소개 영상을 만들고 약간의 역사, 약간의 지정학, 그리고 약간의 시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들은 저희 채널에서 평소에 다루는 지리적 위치나 위성사진, 사왕의 세부 사항에 깊이 들어가는 영상들보다 좀 더 가벼운 영상입니다. 이 영상들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터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더 자세하게 터키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라시 교수님과 함께한 2시간 반짜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건 당신이 원했던 거예요. 내성적인 거인. 실제로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이란 상황을 보면 중국이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험을 감수한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자를 보내겠다고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체면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 그들은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서구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나라라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르쿠 씨, 네, 도입부는 항상 넣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제를 다루는 도입 에피소드입니다. 보통은 늘 화내는 사람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저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저희는 2시간짜리 유튜브 라이브에서 모든 인류의 지식을 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께 해석의 열쇠와 읽는 도구, 더 깊이 탐구할 자극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실에서 말입니다. 저희가 출발점으로 삼는 주제는 바로 중국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이야기할 주제는 대륙 규모의 나라가 지닌 깊은 내향성인데, 중국은 내성적인 거인입니다. 우리는 중동의 개별 국가들, 마그레브, 발칸, 터키를 살펴봤고, 다양한 지리적 변화를 다뤘으며 인도 차이나와 인도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별 시리즈에서 세계의 대국으로 넘어가는데 바로 중국부터 시작합니다. 즉, 대륙 규모의 강대국들입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덜 외향적이고 덜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조용한 나라입니다.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요. 그들은 멈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조용해 보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크고 이렇게 중요한 나라, 어떤 지표에서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왜 이들은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아무 나라나 폭격하지 않고 아직 아무도 폭격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면 그들도 나름대로 전쟁을 치른 적이 있고 앞으로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지만 왜 이렇게 조용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양인들은 중국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엄청난 능력 때문에 큰 긴장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몇 년 전 ISPI에서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실수로 연도를 잘랐네요. 아프리카가 어땠는지 대략 30년 전, 약 3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수단과 남수단이 아직 하나였죠. 거래를 했고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소련도 더 많은 표와 영향력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의 많은 적자 국가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몰락이 더 빨라졌던 거죠. 맞죠? 중국은 이런 면에서 소프트 파워로 그 자리를 대신했죠. 하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즉, 사실상 러시아는 보조금을 주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죠. 특히 식량 생산 가치가 변하던 시기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직접 채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은 상업적인 접근이고 경제적으로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소련처럼 이념적으로 침투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중국의 침투 방식은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침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따라오는 방식입니다. 유럽 식민 열강의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대중에게 매우 인기가 없었고 먼저 군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정복하고 심지어 너를 말살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맨전 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의 접근 방식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침투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침투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공산주의 또는 반공산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식민주의, 반식민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미국의 패권입니다. 프랑스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이시나요? 가본과 튀니지에서 두드러진 존재감이 있고 대륙 남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강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말리아에서는 사실상 터키의 침투가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진출한 국가들에서는 이제 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대 무역 상대 국가.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우리 이탈리아입니다. 왼쪽에 있는 다른 지도를 더 비춰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지역이 표시된 중국 지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국과 그 이웃 국가들 사이의 논쟁, 대화, 그리고 토론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안토니오. 지구본을 보여줘서 너무 친절하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나누어져 있는 성과주, 그리고 자치구와 자치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쪽의 윈난, 티베트, 신장 또는 동투르키스탄처럼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이 거주해온 지역들, 그리고 상당수의 티르크계 무슬림 소수민족이 사는 곳, 그리고 물론 내몽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인 닝샤에는 후이족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한족이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치권입니다. 러시아에도 자치구가 있듯이, 네, 그러니까 이름만 자치일 뿐 실제 자치권은 전혀 없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있는 지역들을 살펴봅시다. 인도와는 제가 기억이 맞다면 중국이 두세 번 국경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무승부로 끝났고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겼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인도인들이 잘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무승부입니다. 이 전쟁들은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간디 가문의 정책으로 인해 인도는 특별히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습적인 개입, 그리고 파키스탄 등과의 분쟁 속에서 그들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도의 군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56년이었나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도는 그런 규모의 나라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군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 점들이 있는데 저 작은 섬, 남쪽 끝에 있는 그 지점은 베트남과 분쟁 중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류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 중화민국, 즉 국민당 중국의 남은 부분으로 그들은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본토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날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몇몇 성, 일부 영토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반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영토에 대해 영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말해지든, 그리고 내부의 민족주의적 발언이나 논쟁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곳이 일본과 분쟁 중인 아이유 제도입니다. 이곳은 일본 영토인 아이유, 일본어로는 센카쿠 제도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는
중국이 이웃 나라들과 벌이는 분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왜 베트남과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은 77년, 78년에 제가 기억이 맞다면 국경전쟁을 치렀습니다. 중국이 치른 마지막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중국은 분명히 패했고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의지를 강요하려 했습니다. 그게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작은 섬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충돌은 90년대에 있었어요. 그보다 더 이전에는 국경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영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난 국경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을 처벌하고 중국을 지지하던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에 대한 베트남의 군사작전에 대해 베트남에 교훈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49년부터 오늘날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이 치른 마지막 전쟁들을 살펴보면 한국 전쟁이 있었고 무승부로 끝났죠. 인도와의 전쟁도 두세 번 있었는데 그것도 무승부로 끝났고 베트남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패배했죠. 그러니까 몇 번의 무승부와 한 번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해상에서 벌어진 전쟁에서는 거의 승리할 뻔했죠. 지금까지는 전쟁, 충돌, 소규모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중국이 군사력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서방이 크게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저는 여기에 중일 전쟁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역할을 한 것은 공식 군대, 즉 장제스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상 국민당이 이미 지쳐 있을 때 그들과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은 거의 10년 가까이 일본의 점령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일본인을 물리친 것처럼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지치는 모든 부담은 국민당 군대가 짊어졌고 결정적인 타격은 45년 말 러시아군이 공격했을 때 받았습니다. 바로 45년 중반 만주에서 말이죠. 바로 그 만주국,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영토를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일본군은 이미 지쳐 있었고 마지막 결정타는 사실상 러시아군이 날렸던 겁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중국이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 즉 중국의 내부 지정학적 지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중국은 대륙 규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국들처럼 중국도 여러 겹의 동심원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문명의 역사적 핵심은 해양 문명이 아니라 수리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처럼 강에서 태어난 위대한 문명 중 하나입니다. 이 핵심은 황허강과 창장강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여기에서 강조되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 남중국의 벼농사, 북중국의 밀농사. 그래서 본질적으로 수리 문명이자 권위주의적 문명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수리 문명의 동양적 전제 정치에 대한 비트 포겔의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핵심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제국, 왕조들은 기원전 수천 년 전까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 전체는 대략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형태로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원전 1800년쯤입니다. 이때부터 최초의 문자 기록과 중앙 집권 국가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푸젠성과 광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중국, 즉 중국 문명이 바다를 향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황제인 진시 황제와 함께입니다. 그는 만리장성 건설을 시작했고 병마용을 만들었으며 남쪽의 일부 부족 왕국들을 조공국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왕조가 이어집니다. 한 왕조는 로마 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이 한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 집단인 한족, 즉 중국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바다에 가까워지는 여러 왕조들이 이어집니다.
당 왕조는 중국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함대를 보유하여 한반도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송왕조는 북쪽의 티르크와 몽골 민족들에게 점점 남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왕조, 바로 몽골 왕조가 이어집니다. 신기직 한의 후손들이 중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미 1300년대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경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붉은 지역, 만주가 있습니다. 퉁구스계 민족들이 마지막 왕조를 세우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영화 마지막 황제를 보셨다면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퉁구스계 출신의 왕조, 만주족, 그리고 내몽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투르크 몽골계 민족, 훈족, 그리고 이후에는 티르크계 민족과 몽골 왕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족 계통이 아니라 알타이계 계통의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은 불교를 중국에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예를 들어 외래 사상들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 민족을 통해 이슬람교도 중국에 전해지며 이들은 실크로드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우리가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거나 신장이라고 부르거나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식 이름이든 터키식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이구르스탄, 고대 왕조들의 땅이자 항상 티르크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마니교, 이슬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소개된 곳이며 불교가 지나간 길목이기도 합니다. 인도와 연결되는 다리이자 그 아래에는 티베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족의 땅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다양한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쳤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문화적으로 한족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중국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역사적 핵심에서 보면 대지의 문화이고 두강의 문화이며 쌀과 밀의 수리농업 문화입니다. 세계의 여러 역사와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처럼 문명은 항상 강 주변에서 탄생합니다. 오늘날 중국이 민족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동질적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차이가 남아있나요? 아니면 가장 먼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질적인가요?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가 강대국 간의 충돌에 뛰어들고자 한다면 동질성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소수민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14억 명, 실제로는 15억 명이 아니라 14억 명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나중에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14억 명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의 대다수는 한족입니다. 즉, 한족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유교와 불교, 도교, 그리고 그들의 전통 종교와 중국의 토속 신앙 등 문화적 유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이 소수민족을 흡수하게 된 것은 역사에 의해 결정된 일입니다. 그들은 물론 얼굴 생김새만 봐도 북방 한족과 남방 한족, 그리고 내륙 지역의 한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양도 다릅니다. 공식 중국어는 표준 중국어, 즉 베이징어이지만 중국 남부, 특히 상하이에서는 수많은 방언과 다양한 사투리가 사용됩니다. 중국인 중에도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종교단체들도 있습니다. 모든 방언 변형들이 같은 문자 체계를 사용합니다. 수만 개의 한자가 있는 번체 중국어와 마오쩌둥이 간소화한 수천자 정도의 간체자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틀린 말을 하면 지적해 주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중국인들의 어느 정도의 동질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쪽의 부족 지역, 윈난, 티베트, 신장에서는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족 중국인이라면 설령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자신의 모스크를 파고다 형태로 지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중국 문명에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문명의 큰 힘은 들어온 모든 것을 소화해내는 데 있습니다. 몽골인들도 중국화되었고 트루크인들도 중국화되었으며 무슬림들도 중국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신부들과 유클리드 학자들도 바티아투가 노래한 것처럼 황제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 승려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중국에 전파하고 싶다면 불교 승려처럼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문서를 번역할 때 유교적 문화적 참조를 사용하고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를 자비의 여신인 불교의 관음보살, 황인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혼합과 융합의 땅입니다. 기본적인 문화는 유교이며 유교는 삶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다양한 이교 신들과 또 다른 종교인 도교의 신들도 모두 존재합니다. 불교와 신토 역시 일본에서 매우 강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신토는 일본 고유의 종교입니다. 신토는 고대, 그러니까 신토와 고대의 것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불교에서 몇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드래곤볼, 신미야 신의 이야기, 그리고 전형적으로 중국적인 소설 서유기가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문화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양 문화가 그리스와 라틴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본이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신토는 일본의 것이고 일본의 것이며 일본의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도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유명한 숫자 12는 길가메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수메드의 물건이 있습니다. 교황의 유명한 물고기 모양 뾰족 모자는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니교는 이란에서 기원한 종교로 이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중국으로 넘어가서 비의 종교가 됩니다. 이 종교는 비밀 결사에 퍼져 이들이 삼합해, 즉 중국 마피아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국가와 여러 종교 교파들 사이에는 마찰이 있고 공산주의 시대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항상 종교를 통제해왔습니다. 황제가 의식을 집전해야 한다고 공자가 이미 말했죠. 그래서 중국의 전통 종교, 즉 하늘에 올리는 유교 의식과 도교는 모두 황제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황궁에는 도교의 탑, 유교 사원, 불교 사원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들은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교나 기독교 같은 보편적 일신교와 충돌을 일으키며 다양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중국 국가는 붉은 왕조 아래에 있으며 그 이름은 공산당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황실 왕조들 중 하나일 뿐이고 붉은 왕조는 중국의 황제들이 항상 해왔던 것, 즉 종교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주교 임명 문제로 인해 가톨릭 교회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화가 왕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발전이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룬 중요한 개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폭력적인 일본식 접근 대신에 말이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의 반란과 그 후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고 학살하고 다시 추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숨었던 성들이 통째로 불타버렸고 그곳에서 포위당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통제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직접 통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 맞아요. 중국인은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히 마오주의 시기에는 강한 박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의 접근 방식은 일본의 접근 방식보다는 조금 덜 강경합니다. 중국은 멈출 수 없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큰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저와 함께 중국을 여행했던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모든 중국 도시들이 초현대적이라고 봤습니다. 로봇들이 집까지 음식을 배달해주고 택시, 최초의 자율주행차, 모든 것이 전기이고 모든 것이 엄청나게 현대적입니다. 그 친구는 계속 이제 끝났어, 저쪽이 이겼어, 우리 항복하자며 돌아다녔어요. 중국의 현대성에 충격받았던 거죠. 중국이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인구 구조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탈리아는 상황이 훨씬 나아요. 중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자동화와 로봇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요. 아직도 계획 경제이고 상당 부분 중앙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순수 시장 경제에선 이런 문제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부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련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대한 강철판을 생산했고 중국에서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여러분이 중국을 여행하면 완전히 비어있는 유명한 유령 도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도시를 만들면 GDP는 오르겠지만 결국엔 텅 빈 애물단지로 남게 됩니다. 참고로 이탈리아도 이런 식의 애물단지 사업으로 유명하죠. 아니요. 하지만 여기는 규모가 달라요. 수백만 명이 살 도시가 지어졌지만 텅 비어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랑 자본, 에너지 등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이 질문 꼭 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은 아무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의 이주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인구 부족이 전쟁이나 기근 같은 강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큰 이주를 불러왔다는 걸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 50만 명의 시리아인, 200만 명의 터키인이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있었죠. 중국은 중국으로 오세요 같은 정책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개방적이지 않은가요? 일본 문화는 정말 심해요. 최근에는 며칠 전에 차오 자포네이라는 채널을 봤어요. 4년 전에 그 채널과 라이브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께도 인사드립니다. 그분이 말하길 요즘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비자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자를 갱신하려면 이전에 최소 5년 동안 일본에 거주했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며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비자 하나에 수천 유로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원래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더 심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권은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외부 영향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문화를 지녔어요. 그들은 외래 종교를 모두 받아들여 소화했습니다. 불교는 다시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오래된 사회가 그렇듯이 중국도 운명론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교 사원들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 사원들은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중국인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종교와 분리되어 있고 세속주의를 장려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여기 상하이의 불교 사원에는 기도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이드는 저를 30초 동안 바라보며 생각하더니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세속주의를 장려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복되는 말이군요. 그런데 왜 여기엔 불교 사원에 온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죠?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외운 그 얘기 되풀이하지 마세요. 저도 심하게 말했어요. 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불교도이고 불교로 돌아왔어요. 네 번째, 그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가 주는 모든 신호들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사람들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시험을 통과하려면 젊은이들이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이유는 절박해서예요. 어려운 시험을 못 통과하거나 대학에 못 가면 끝이거든요. 아니면 뇌물을 내야 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정말 심각한 부패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중국은 다른 문화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매우 호기심이 많아요. 실례지만 공산주의도 불교처럼 중국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식으로 바꿔버리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적 특색의 발전. 인도 종교인 불교도 중국적 특색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기술을 많이 받아들이고 세계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지만 외국인은 원하지 않아요.
제 생각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강한 인종차별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언어를 배우는 것조차도요. 아프리카인이 유럽에 오면 프랑스어 4마디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유럽인과의 관계는 이미 식민주의, 미디어,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 같은 종교에 의해 중재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콩고인이면서 가톨릭 신자이고 프랑스어도 할 줄 안다는 거죠. 벨기에, 즉 옛 식민 지배국에서 사는 게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처럼 아프리카와 논란이 많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요. 확실히 관계 측면에서는 덜 문제적인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언어 장벽이나 이런 종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리도요.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거리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사람들의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게 꼭 우리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처럼 머리에 하얀 도건을 쓰고 흑인이면 불을 지르는 그런 나쁜 인종차별은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유럽인들이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이상한 정당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선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국경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캄보디아인, 태국인들이 있고 특히 캄보디아 여자아이들이 납치당해서 삼합회에 의해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선 외국인 린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죠.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중국에 가면 유럽인이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호기심을 보입니다. 상하이는 좀 덜하지만요. 하지만 충칭 같은 내륙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사진을 같이 찍고 싶어 합니다. 코가 길어서요. 그들은 우리를 코가 긴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코가 길거든요. 수염도 만져봅니다. 저는 그때 턱 수염이 길었는데 사람들이 제 수염을 만져봤어요. 그건 인종차별이 아니라 외국인을 보는 게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남자일 때까지는요. 저는 미국인이 영어로 운영하는 일 메르카토 채널을 팔로우해요.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는데 중국의 중국 식당에 가서 모든 것을 중국어로 주문하는 걸 즐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훌륭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에 놀랍니다. 그를 외계인처럼 봅니다. 친구와 다닐 때 사람들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수염을 만져보거나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구경거리가 됐지만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상하이를 지나가던 흑인이 있었는데 무슨 종목의 미국 국가대표팀이 무슨 대회를 위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외계인처럼요. 그래서 완전히 드러난 적대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대감은 있었어요. 외국인은 이상한 동물인가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물론 내륙도 아니고 상하이에서도 아무도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상하이는 사실상 영국인들이 세운 도시인데 말이죠. 5성급 호텔에서도요? 모두가 휴대폰과 구글 번역기를 들고 있었죠. 그래서 전환과 민족주의적 후퇴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부분에 도달할 테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할게요. 중국의 취약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제가 컴퓨터에 전원을 연결하면서 이 지도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기 보세요.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려면 석유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 그리고 지금의 이란과 오르무즈, 베네수엘라까지. 즉 중국에 타격을 주고 싶다면 그 지역을 공격해야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바다와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 문제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이 지도는 아주 잘 보여줍니다. 54. 내 생각에 유리한 동안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 맞아.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54%가 중동에서 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여러분이 직접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위엔 러시아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기보다 중국인들은 공급원을 다변화하려 합니다. 그들은 러시아인들에 대해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민속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베이징 가이드, 우리 베이징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러시아는 이상한 이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곰을 타고 다니는 술주정뱅이로 봅니다. 우리에겐 그냥 민담 같은 존재예요. 베이징 시내에는 러시아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배경음악으로 카투샤가 흘러나왔죠. 그곳에서는 보드카도 팔고 초콜릿도 팔았어요. 민속이에요, 민속.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요.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대만을 침공할 건가요? 저는 정말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중국 감옥에서 전화가 올지도 몰라요. 그는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했어요. 우리는 러시아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인들처럼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맞길 바랍니다. 대만은 조국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평화롭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나요?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프라토에서는요? 아니요. 리보르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바와 모든 중국 시점에서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습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프라프에서는 중국인 한 명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스발바르 제도에 가면 아마 그 섬에서 중국인 한 명만 보여도 누군가는 주위로 둘러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그건 이런 의미에서 접근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걸 끌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전에는, 트럼프 이전에는 미국이 이런 의미에서 매우 국제적인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민에 자신의 번영을 의존해왔죠. 맞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방금 중국에서는 우리가 유럽인들이 비유럽인들에게 가지는 그런 나쁜 인종차별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조튼 쉘튼 납치해서 노예로 데려온 그 흑인들에게 쿠클럭스 클랜이 불을 질렀다고 말했어요. 왜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문제를 삼으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밀라노는 국제적인 도시라 아시아인이나 흑인이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만약 내 고향인 베르가모의 어떤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하지만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라서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 출신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맥락부터 살펴봅시다. 여기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서양의 전략 문화와 중국의 전략 문화입니다. 여기에는 체스를, 그리고 여기에는 바둑을 넣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게임을 고라고 하고 중국어 이름은 웨이치예요. 일본어로 고라고 하는 게 더 쉽네요. 중국에서 온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일본 문화를 통해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분재도 원래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옷과 기모노도 중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심지어 스시도 중국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로 인해 폐쇄되어 있었던 반면 일본은 서구와 서구의 소비 문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많은 중국 문화 상품들이 일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서양의 전략 문화, 체스와 바둑입니다. 체스. 상대방들이 대칭적으로 한 번씩 번갈아가며 눈에 보이고 규칙화된 수를 두면서 본질적으로 체스판의 중앙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투입니다. 서양의 전략 문화는 투키디데스에서 시작해 마키아벨리, 로마와 중세의 전쟁 교본, 몬테쿠콜리, 그리고 클라우제비치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서양의 전략 문화는 전략 문화입니다. 전투와 정면 충돌, 즉 직접 부딪히는 순간의 문화입니다. 서로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중국의 전략 문화는 손자병법입니다. 더 크고 일반적인 것은
적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건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다릅니다. 기술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바둑, 조합의 수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3의 361제곱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왜 중국인들이 수학에 그렇게 강한지 궁금해하죠. 보통 신문을 읽으려면 최소한 2000에서 3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청난 정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 글자가 21자밖에 안 된다는 것에 만족하죠. 그런데 그들의 게임은 훨씬 더 복잡해요. 체스보다 몇 배는 더 복잡하죠. 네. 왜냐하면 바둑은 체스판의 중앙을 차지하고 거기서 싸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상대말을 잡거나 왕에게 체크메이트를 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바둑은 상대방이 더 많은 집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는 게임이에요.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숨통조이기예요. 그리고 더 느리고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중국의 전략도 간접적인 전략이에요. 해외 중국계 사회와 문화를 통한 영향력 행사, 정보 활동의 활용 등이죠. 삼합회, 즉 중국 마피아의 활용도 있습니다. 정샤오핑이 문을 크게 연 게 바로 애국 삼합회 아닙니까? 간토가 말하니까 대답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여자애들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통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친구나 내 사촌의 예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얼마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인구 통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의 자극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사회가 여러분을 이끕니다. 소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의 수가 매우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소련 사회는 주로 기술 분야의 학문을 장려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는 철학이 폐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 훨씬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나오다 보니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강압적인 체제 때문에 공부에 대한 일정한 성향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강요하니까 결국 뛰어난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 매우 우수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그 시스템에선 뛰어난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기선 DAMS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수학자가 필요하지만 여기선 DAMS랍니다. 조금만 더 슬라이드를 당겨줘. 그래야 책들이 잘 보여. 여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손자병법이 있어. 물론 내가 좀 반순화했어 얘들아. 화내지 마. 우리 이렇게 해야 해.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나는 묻고 싶어. 데이터로 한 비교들. 대략적으로. 중국은 잠수함이 몇 척이고 미국은 잠수함이 몇 척이지? 중국은 총 몇 척의 함정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몇 척이지? 그리고 프리기탐은 몇 척이야?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난 수의 함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해안 경비대와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어선들도 있기 때문이야. 중국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함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앤니쿠가 말했듯이 우리 항복하자. 그들이 이긴 거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중국인들은 마지막으로 해전을 치른 게 1800년대 말이었고 일본인들과 싸웠다가 졌어. 그 이후로는 복잡한 해상작전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90년대 베트남과의 국경 충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승리했지. 미국인들은 해양 강국으로 태어났어. 그들은 해양 강국이야. 한 세기 넘게 그래왔지. 미국인들은 최초의 상륙작전, 그리고 해병대도 19세기에 북아프리카의 바르바리 해적들을 상대로 했었지. 미국인들은 정말로 수세기 동안 이런 일을 해왔어. 그들은 교훈을 얻었지. 미국 독립전쟁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뭐였는지 알아? 그 영국의 해상봉쇄였어.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만의 해군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실제로 그들이 처음 내놓은 배들, 예를 들어 컨스티튜션이나 트린코말리 같은 배들은 이미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였어. 우리는 영국인들만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프리기탐들은, 그들은 라이브 오크라는 아주 단단한 목재를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여러 척의 배와 맞설 수 있어야 했지. 그들은 영국의 힘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했지. 이 그래프도 좀 오래됐지만 아래에 톤수가 적혀 있어. 180만 톤이야. 지금은 아마 220만, 230만, 심지어 250만 톤일 수도 있지. 사실 그들은 많은 함선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구축함과 중국 구축함의 화력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중국 구축함의 화력은 미국 함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20, 30년 된 오래된 함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함종별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함선에 어떤 무장이 탑재되어 있는지도 봐야 해. 예를 들어 나는 러시아 해군을 볼 때 러시아 구축함이 미국 구축함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러시아 순양함도 미국 순양함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럴까?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함선을 마치 선물 상자처럼 무장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야. 모스크바라 아니면 키로풀 예로 들면 미국의 동급 함정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 러시아의 전략은 어차피 우리 함대는 침몰할 테니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자는 것이었거든. 그래서 단순히 한 함급의 함정과 다른 함급의 함정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능력을 알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단순화해서 말하는 거야. 기술이나 통신,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는지 같은 것들은 빼고 말이야. 중국인들이 가진 것의 대부분은 비록 자국 생산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란자라와 부씨와 함께했던 라이브 방송도 꼭 다시 찾아보세요. 중국의 퍼레이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목해보세요. 최근 중국 퍼레이드에서는 소련산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자국산 장비였습니다. 전부 자체 제작이었죠. 반면 해군에는 여전히 소련에서 파생된 장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척의 항공모함 중 하나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이 러시아에서 여전히 무엇을 사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엔진을 아주 자주 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러시아인들이 아직 중국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점도 결국 사라질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개혁, 투자, 현대화,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과 중국군은 변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이후로 말이죠.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기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인민해방군을 통제합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은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군대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통제가 있습니다. 네, 그 군대는 육군 중심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직접 육군을 통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군의 총참모부였습니다. 그리고 해군과 공군도 각각 자체적인 참모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육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뒤처져 있었고 합동작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육군의 한 부서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교리는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고 90년대에 들어서야 합동작전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90년대 초 걸프전에서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의 교리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미국인들이 하는 일을 연구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매우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이것이 그 구조였고 당시 스탈린 시대의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제가 모든 대응되는 부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이건 숙청을 다룬 라이브에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 소련의 스타브카 구조 대부분이
중국군에 의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5년간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슬라이드에서 새로운 지휘부들이 보였잖아. 그렇지? 지역별로 구성된 지휘 구조 등은 약간 미국식 지휘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작전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전히 정치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행정, 즉 예전 홍군 시절의 정치 부문이 아직 존재하거든요. 즉 정치와 법률사무위원회, 중앙위원회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정치국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완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그리고 참고로 이들은 군대의 모든 부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통과해야 하고 누가 통과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그들이 합니다. 평가는 단순히 작전,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전을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제가 생방송에서 숙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이론은 군대의 현대화가 오히려 정치적 역량과는 뚜렷하게 상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처럼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고 합동작전을 수행하려면 작전, 전략, 전술면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당이 허용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반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쿠데타 시도도 있었고 어쨌든 군대가 고개를 들려고 할 때마다 당이 항상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군에는 전쟁 경험이 있는 장군이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교리는 점점 더 합동작전 중심으로, 점점 더 기술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바로 중앙군사위원회가 여러 군종의 참모본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5개의 전고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동작전 체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2포병군이었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기능사령부가 되었습니다. 전략미사일 부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도를 보유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 논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서구식의 합동작전 논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모든 구조와 마찬가지로 군대 내 부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심각한 부패 문제를 안고 있고 중국 시민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패를 용인하는 이유는 나중에 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패했다면 모두가 숨길 것이 있고 모두가 숙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방금 실행한 숙청의 방식입니다. 특히 가장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장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 경험이 있었던 장군, 즉 중국 베트남 전쟁에서 싸운 장교까지 제거했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장이샤가 마지막이었죠? 맞습니까? 장위샤, 맞아요. 그러니까 제거됐어요. 조사 대상 중 현역 복무자가 한 명 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식 범위 내에서요. 왜냐하면 완전히 투명하지 않으니까요. 네, 저는 숙청 관련 라이브를 위해 몇몇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한 사람이 시진핑에게 숙청당한 게 아니라 다른 파벌에 의해 숙청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제거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시진핑이 등장했고 장이샤 파벌이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 파벌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임명할지 제도가 개편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사실상 그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혼자만 남았습니다. 구잔티가 뭐라고 했죠? 나는 4-5명을 서로 사이 안 좋게 만들어서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군과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분석할 때 우리는 엄청난 산업 역량을 가진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방에서는 더 이상 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이제 그걸 따라잡기 힘들죠. 인구 구조는 망가졌고 전쟁에 내보낼 외아들들밖에 없으니
그래서 점점 로봇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는 연줄과 부패로 얼룩져 있고 능력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으로 승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요? 미국에는 부패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연고주의가 없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정치적 충성심 때문에 승진하는 일이 없다는 말인가요? 현재 국방장관이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지도부는 중국에 맞서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군요. 이것이 바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중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른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식 규모로요.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산업 생산력이 있습니다. 서방은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할 것이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 생각부터 없애야 합니다. 바로 그거죠. 하지만 미국이 가진 전투 경험은 중국에는 없다는 것도 말해야 합니다. 중국이 그런 경험을 안 하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반면에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과 마르코브시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했죠? 네, 헌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 공공소유, 집단 소유입니다. 오늘날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장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이 매우 진전된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정부 기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수 정당들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합법적인 정당이 8개 있습니다. 7개는 꼭두각시로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공산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당 규약에 따라 그리고 아마도 중국 인민공화국 헌법에도 따라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을 언급합니다. 시진핑은 당의 핵심입니다. 중국을 돌아다녀도 마오쩌둥 책을 못 찾나요? 저는 상하이의 외국어 서점에 가봤는데 마오쩌둥의 시집 한 권만 있었고 여기에는 시진핑 코너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건물에 가보니 시진핑의 책을 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마오쩌둥의 책이 한 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개인 숭배를 서로 이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진짜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공산주의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진짜 이데올로기는 중국적 특색의 민족주의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통제를 하는 단일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은 사실상 새로운 황실 왕조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민족주의는 중국 문화의 유구함과 우월성에 대한 자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몇몇 이데올로그에 대해 생각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왕우닝은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진정한 핵심 지식인입니다. 웨이웨이와 양쉐통, 이 세 사람은 새로운 중국 민족주의의 세 명의 위대한 이데올로그입니다. 양쉐통처럼 마오쩌둥에 대한 향수를 가진 이들도 있고 왕후닝처럼 더 현대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모두 민족주의 이론가들입니다. 마오쩌둥에게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붉은 광장에 걸린 초상화 말고는 책 한 권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식 마오이즘은 소련식 공산주의와 달리 이곳에 그다지 퍼지려고 하거나 마오이스트 정당에 자금을 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크메르 루즈와 관계가 있었고 몇몇 게릴라 파벌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게릴라 파벌과도 관계가 있었지만 주로 해외의 정당들 중 마오쩌둥을 따르며 자신들을 마오이스트라고 선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낙살리트, 네팔의 마오이스트, 그리고 페루의 샌데로 루미노소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이들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전 세계의 수많은 공산당들을 재정적으로, 때로는 군사적으로 지원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의 흔적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개인 숭배와 헌신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 차원에서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중국에는 마오쩌둥보다 시진핑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바로 이것이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코니가 여러분과 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귀찮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는 많은 분들이 인코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코니도 앞으로 몇 달 더 계속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시 등장한 모타델라 대통령, 잘했어 다비데. 인용구를 바로 알아챘네. 인용구를. 자, 우리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루치도, 다음은 추천 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것은 미치광이의 망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건 망상이 아닙니다. 방대한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니콜라 크리스타도로는 이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는 정보 전문가로 중국의 실시간 전략에 관한 이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드래곤의 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군사 문제는 어떨까요? 시모네 도시는 이탈리아에서 중국 전략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일까요? 최근에 출간된 철의 장벽이라는 책에서 시모네 도시는 중국의 교리를 분석합니다. 시모네 도시는 23년마다 중국 교리에 대한 분석서를 원합니다. 그는 문서를 읽고 중국 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며, 그러니 그의 책을 읽어보세요. 중국인들은 그들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사실 그 책에서 그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추측하고 도달하려는 것은 미국인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다중전쟁을 하고 있고 그들은 논문이나 그런 것들을 꺼내는데 마치 백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러시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도 교리 문서를 작성하거든요. 적어도 하나의 개요 문서는 작성합니다. 특히 그들의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씁니다. 뭐 그건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90년대에 쓰여졌던 것들을 보면은 미국은 정말 많은 걸 써냈죠. 멀티 워페어, 교리 등에 대한 엄청난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없어요. 몇 년마다 발행되는 백서를 구해야 합니다. 교리에 관해서는 중국 군사 교리에 대한 참고 문헌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디펜스라는 책입니다. China's military strategy 1949년. 그래서 이건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당시의 적극적 방어는 당시엔 최초의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수동적 방어였어요. 즉 네가 우리를 침공하면 우리는 말벌처럼 너를 공격하는 거죠. 네가 침공하면 우리는 사방에서 말벌처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방이 개입하게 됩니다. 특히 걸프전 이후에 말이죠. 상대가 먼저 공격하게 기다리면 미국이라면 바로 KO 당하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개점을 바꿉니다. 즉 적극적인 방어, 상대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죠. 사실 이건 모든 강대국들이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완충국에 집착하고 미국인들은 전쟁을 어디서든 치르기를 원하지만 가능하다면 미국이 아닌 곳, 유럽이나 호주 해안 아니면 대만에서 하길 원하죠. 상대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인 방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건 지난 20년간 중국이 일본의 교훈을 거의 다 배웠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산업화되고 러시아에 도전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그리고 나서 서양인들 전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전통도 잊어버리고 즉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좀 엉성한 영화이긴 해도 라스트 사무라이는 실제 역사에서 조금은 모티프를 딴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에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사무라이식 머리 모양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켓이나 넥타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점차 긴장을 풀었습니다. 좋아요. 자기 문화를 잊지 않아도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300만 자루가 넘는 가타나가 생산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는 남아 있었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적 발전과 경제적 발전,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보면 중국의 성장 곡선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뭐였을까요? 일본의 생각이 뭐였냐고요? 바로 공영권을 만들고 일본 주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재적 적과의 전투를 본토에서 최대한 멀리서 벌이려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결책이 비슷해지면 군사력이나 해군 같은 걸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적극적 방어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경계선을 봤을 때 유명한 13개선 외에도 1110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문서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도달하고 싶었던 두 번째 경계선도 그들이 원했던 선들과 매우 비슷함을 상기시킵니다. 조금. 그래서 이 적극적인 방어란 본토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방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대만 사이 해역이 아니라 대만을 넘어 더 멀리 도달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괌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국제 해역이니까요. 누가 내 군대를 거기에 배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친구 2명이 쓴 책, 태평양의 도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것도 넣어봅시다. 인포그래픽 몇 개, 짧고 작은 소책자 하나.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주제를 다루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탈리아어로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텍스트입니다. 이제 농담은 그만하고 란자라처럼 이 주제에 열정을 가지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비행기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에이리언의 모든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J-20 스텔스 전투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피아 퍼블리싱의 책들도 있는데 요즘은 덜 출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멋진 책을 만들었죠. 맨 위에는 플래시 포인트 차이나가 있는데 모든 군사구역과 항공기를 분석하고 그 수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의 수입 버전, 중국에서 라이선수로 생산된 것, 복제된 것 등등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출판사인데 출간을 거의 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준점은 에일리언 퍼블리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이나 생산의 지속성 면에서요.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랑스어를 읽는 분들을 위한 중국 이야기로는 에티엔 발라지의 천상의 관료제, 전통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 학자, 아마도 프랑스의 위대한 중국 학파에서 마르셀 그러네 같은 인물을 배출한 가장 위대한 중국 학자일 것입니다. 이 학파는 정말 놀라운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에티엔 발라즈는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아마도 물리노 출판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인물일 것입니다. 저는 다시 공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자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거의 금기시됐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공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에게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오쩌둥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되고 소련 고문들을 쫓아내며 유명한 중소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흐르쇼프와 다투게 되죠. 흐르쇼프와. 우리는 산업화를 해야 합니다. 대약진 운동.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흐르쇼프는 스탈린 신화를 무너뜨렸고 마오쩌둥은 자신의 신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대약진 운동입니다. 모두가 인민공사에서 살고 모두가 농사를 짓고 모두가 여기저기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제철소에서 철강을 생산했습니다. 참새를 박멸하자. 그래야 곡식을 먹지 못하니까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우리는 셀 수도 없었습니다. 4천만에서 6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럼 마오쩌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한 점은 이게 바로 소련이 저질렀던 실수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산업화, 토지 집단화 등등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나 다른 지역,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죠. 그래서 이것도 흥미로운 점인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크루쇼프의 조언자들이 이미 겪어봤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그는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 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오쩌둥은 자기 비판을 하고 문화대혁명을 시작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의 젊은 세력을 끌어들이고 그를 비판하던 기존 인물들은 숙청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죠. 홍위병들과 함께 말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내전과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혼란은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년 뒤처지게 되고 덩샤오핑이 나라를 개방하고 현대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한쪽으로 밀려났던 공자가 다시 복권되고 이후에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책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항상 장셀리에의 아시아 민족의 지도라는 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요약본처럼 아주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고 엄격하며 정확합니다. 이 책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현대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성찰,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매우 통찰력 있는 두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애증 관계를 미국 쪽에서 비춰보는 책과도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글이 너무 잘 써져 있어서 술술 읽힙니다. 제가 몰랐던 저자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중국이 80년대에 어떻게 개방되었는지, 미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이런 개방의 기대는 거의 배신당한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를 내쫓는 겁니까? 중국 민족주의의 부활도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역사가가 중국인의 시각에서 쓴 Rise and Fall of Imperial China, Social Origin of State Development입니다. 이 책의 논지는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거의 한쪽이 부유하면 다른 쪽은 가난해지는 시과 같습니다. 강력한 헌재, 강력한 중앙 권력이 있을 때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을 억누르고 귀족 계급을 억누르며 지방 자치도 억압합니다. 중국 국가는 강하지만 시민사회는 빈곤해지고 그로 인해 이후 분열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것은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자 덩샤오핑에 대한 찬사입니다. 중앙 권력을 조금 포기하세요. 부르주아, 귀족, 상인 계층을 키우고 상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사회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중국에는 강한 정부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생각은 우리가 진시황이 있었을 때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이 몽골인과 훈족을 쫓아냈고, 죄송합니다, 만리장성을 건설하게 했고 명나라 황제들이 몽골인을 쫓아냈으며 마오가 일본인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침입자를 몰아내는 것은 강한 왕, 강한 황제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중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강한 지도자 신화가 없는 것도 아니죠. That's it. 칭찬 감사합니다. 중국이 21세기를 지배할지 내부 취약성으로 제압받을지 궁금합니다. 알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럼 당신을 죽여야 할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몰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감이 안 옵니다. 두 가지가 어쩌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처럼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지배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부적인 약점들이 그것을 막을 테니까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두 가지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만약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문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은 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실질적 역량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소프트 파워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과 문제를 일으킨 과거도 없습니다. 물론 인도인이나 티베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만 하지 않고 모든 산업화된 나라들이 저지르는 실수, 즉 군사와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나라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4,000년의 군사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중국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4, 5년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Sì. 지금까지 전쟁을 벌이거나 전 세계에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들의 수천 년 역사 전체를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의 지정학적 영역을 넘거나 식민지 원정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정학적 영역은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나요? 지정학적 영역이란 건 없죠. 중국도 나름대로의 팽창주의를 겪었습니다. 앞서 두 강에서 시작해 점점 확장해온 것을 우리는 봤죠. 등등. 또한 중국은 워낙 거대한 대륙입니다. 누가 지리적 구역을 정하냐고요? 신께서 각자에게 지리적 구역을 정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투르키스탄의 티르크인들과 중국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저도 중국 혐오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항어론 같은 건 말이죠. 오히려 저는 미르코처럼 중국의 지혜를 기대하고 깊이 존중해야 할 수천 년 된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Faccia valere in modo positivo. 하지만 서양이 아니라고 모든 것을 이상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양 백인, 식민주의자만 나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착하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론 맞죠.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순결을 지키는 건 쉽지만 나이트클럽이 생기면 다시 얘기해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거대한 군대와 해군을 가지게 되었을 때 순결을 지키는 게 쉬운지 아니면 그걸 사용할지 두고 봅시다. 왜냐면 대체로 가진 역사를 희생하면서 그걸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좋아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르코에게 부탁드리고 조반니 체치니가 우리를 보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를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란차라의 영화 이야기도 있고 비행기 패티시도 있고 저는 영화광이거든요. 마리아 디 카르델리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세계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문화상품으로 수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식인가요? 그리고 영화는요? 저는 중국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중국 음식점에 갑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정말 다양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빵을 태우면서, 그러니까 기름이죠. 사실 위대한 문화는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다양한 요리가 있고 지역별로 다양한 요리가 있으며 고급 궁중 요리도 있고 대단한 서민 요리도 있습니다. 영화 또 다른 위대한 산물은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역사를, 그 문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10분을 더 빼앗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마오이즘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는 홍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액션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드보일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전으로 꼽히지만 더 내밀하고 더 내성적인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 더 무드 폴 러브를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10편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달콤하고 우아하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영화입니다. 촬영, 음악, 연기 모두가 정말 뛰어나고 이 영화는 가슴 아프면서도 시적이고 감정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인 더 무드 폴 러브는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영화이고 세계화된 대만의 모습과 전 세계를 누비는 사업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하드보일드입니다. 제가 대만이라고 했는데 홍콩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에서 제작된 하드보일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액션 영화이고 재미있는 영화이며 서양과 미국 관객의 취향을 아주 일찍부터 만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상품의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점차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80, 90년대 개방과 함께 새로운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도 있습니다. 첸 카이거의 패왕별이도 있습니다. 현재는 선전 영화를 만들지만 당시에는 훨씬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90년대는 중국에서 자유의 시기였고 더 큰 자유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무협 판타지 영화, 즉 무술이 나오는 시대극 장르에서 4개의 오스카상을 받은 와호장룡도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참고한 판타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언급되는 몇몇 대가들, 예를 들어 라스파다 베르데 같은 인물들은 실제로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앙리 감독님은 정말 위대한 감독이시고 4편의 영화를 만드셨죠. 저는 삼국지 적벽대전 같은 시리즈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인도 영화는 저한테 정말 별로예요. 볼리우드, 인도식 중국 영화도요. 인도 영화요. 무술에 관한 영화를 내놓으면서 대박이 났죠. 주의하세요. 인도에도 예술 영화가 있고 방글라데시에도 교양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길 위의 탄식은 세계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기 콘젯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도 영화가 당신을 끌어낸다는 거죠. 살람, 봄베이, 뉴욕 시장 맘다니의 어머니가 만든 영화죠. 게다가 엄청난 양의 영화를 제작하죠. 그런데 이 대중 영화들은 인도인이 아닌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아요. 이런 충장면들이나 힌두 신화에 대한 언급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중국 영화는 자신만의 언어를 찾았고 90년대의 개방, 비판의 권리, 사회 비판, 베이징의 자전거와 자전거 도둑 같은 작품들이 나왔죠.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걸작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 사회의 상황을 비판합니다. 여기서는 중국의 경제 호황 시기의 사회를 비판합니다. 이 감독들은 심지어 중국의 성공까지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베이징 자전거와 또 다른 제가 가슴 아프게 느끼는 영화, 조 리버에 관한 강가의 여자가 있습니다.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저는 밀라노의 한 영화관에서 복원된 버전으로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구하려고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시적이고 감독이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영화를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중국 영화는 절제된 구도가 매우 깔끔한 화면이 특징이고 사진처럼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배우들의 연기에 많은 여지를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장예모와 같은 대작 감독들의 스타일이 두드러집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전 영화, 즉 대전 영화가 있습니다. 장예모는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감독으로 자신만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연출을 합니다. 색상의 활용이 뛰어나고 대규모 장면 연출이 특징입니다. 정부가 엑스트라로 쓸 군인들을 빌려주기도 하고 마치 스탈린이 아인슈타인에게 했던 것처럼 그는 중국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립니다. 2006년 베이징 올림픽 공연의 연출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게 재미있으며 웅장하고 강렬하고 거대하고 장대한 작품입니다. 엄청난 전투들 물론이고 항상 과장된 무술, 그리고 비수 날리는 숲까지. 맞아요. 장이모우의 시대였죠. 맞아요. 하지만 영웅은 선전 영화입니다. 국가를 찬양하죠. 위대한 국가, 위대한 법이 있는 위대한 왕국을요. Quindi 가치가 큰 선전이죠. 중국의 구류까지 언급하면서 맞아요. 촌스러운 선전이죠.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를 역사적 정확성 측면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미키마우스가 크림 전쟁과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과 같죠? 일본인들에 관한 건데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람보처럼, 하지만 람보가 아니라 핫샷 버전의 람보처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진짜 그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 중국인이 700명의 일본인을 죽였다고 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아. 선전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 진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지. 제일 막 나가는 건 중국의 람보, 바로 울프 워리어야. 하지만 그 관점에서 보면 잠깐만, 한 사람은 예외로 할게.
그 영화에는 스콧 애드킨스가 나와. 스콧 애드킨스. 여러분, 무술을 좋아한다면 그의 영화를 꼭 보세요. 그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술 실력은 정말 괴물 같아요. 스콧 애드킨스. 기술적으로는 울프 워리어에 대해 할 말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창진호 전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장비도 있고 돈도 있고 자금도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할 줄 알고 특수 효과도 잘 만든다는 게 보여요. 창진호 전투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울프 워리어는 완벽해요. 다른 전투기 조종사 영화도 그렇고요.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중국판 탑건 같은 영화였어요. 정말 멋졌어요. 대작인 800 영웅이요. 상하이에서 일본군에 맞서 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런 영화들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800 영웅을 제외하면 그 영화 자체로도 괜찮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저도 봤는데 이 점에서는 일본인들과 비슷하더라고요. 야마토의 마지막 항해를 한번 보세요. 아주 수사적인 일본 영화인데 아주 수사적이고 아주 낭만적이죠. 그런데 이 항해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요즘 일본인들이 좀 실망스러워요.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야마토는 정말 형편없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야마토 호텔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최근 일본인들이 야마토 영화를 2번 리메이크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야마토의 남자들, 야마토의 남자들, 야마토의 남자들. 거기서는 희생을 찬양하죠. 그래서 너무 미사여구가 많아요. 취향의 저하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객이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그런 작품을 관객들에게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적 수준이 떨어지게 되죠. 네, 꼭 말해야 해요. 제트리, 히로. 하지만 연인을 보면 미학적으로도 정말 아름답고 깊은 개념도 담겨 있어요. 저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벌써 꽤 오래된 작품들이고 전 아직도 기억나요. 기분이 좋을 때는 차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영화도 위대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훌륭한 요리와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중국 영화의 발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나라의 역사, 특히 문화적인 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비평 영화, 내면을 탐구하는 영화, 수준 높은 영화, 수출용 영화, 선전 영화, 주로 국내 관객을 위한 영화 등 다양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도 영화와 비교해보면 인도 전체 아대륙을 포함해서 매우 높은 문화적 수준과 뛰어난 리얼리즘을 가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번골 영화인 길 위의 탄식, 살람 bombe이, 그리고 인도 영화의 많은 다른 작품들 모두 교양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타미로 등 현지 언어로 제작된 수많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산업이지만 사실상 인도 아대륙 밖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기껏해야 일부 아프리카 시장에서만 통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로맨틱한 이야기, 소프 오페라 등이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중국 영화는 평균 수준이 높고 해외 시장에서도 잘 소비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최근 몇 년간의 이 민족주의적 전환과 정치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2000년대나 90년대에는 달랐죠. 마지막으로 크게 웃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소림축구. 아 그래, 완전 허접한 영화죠. 정말 허접한 영화죠. 하지만 그들도 결국 코미디에 뛰어들었어요. 코미디 영화는 이미 있었지만요. 잘 보면 제키 찬은 재미있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그 덕분에 할리우드에도 진출했어요. 하지만 그의 첫 영화들은 모두 중국에서 제작됐어요. 브루스리의 영화와 무술 영화 장르가 탄생하게 된 거죠. 홍콩은 중국이 서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고 서양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와, 이게 나한테 뭘 떠올리게 했는지. 드렁큰 마스터. 난 그 영화 몰라. 봐봐. 이건 취권 스타일이야. 정말 멋진 거야, 드렁큰 마스터. 옷 봐봐. 진짜 재밌어.
데이먼이 나오는 만리장성을 적어둘게. 내 생각엔 그건 정말 끔찍한 거야. 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장이모우 감독을 할리우드로 데려오려는 시도였어. 그럼 여러분, 인도 영화 스럼독 밀리오네어 기억나시나요? 그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죠? 눈물을 자아내는 멜로드라마, 감동적인 이야기. 정말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아이디어는 할리우드와 볼리우드를 합치는 거였죠. 맞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고 인도식 댄스도 넣고 영어를 하는 인도 배우들도 넣어서 두 세계를 잇는 상업적으로도 연결하는 발의를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스카상을 주는 거죠. 오스카상 수상자는 메이저 영화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영화계 논란이 남았지만 제 말은 그 논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파텔을 주연 배우로 발굴했고 지금은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텔은 몽키맨이라는 영화도 만들었고 심지어 무술 연기도 했죠. 인도 액션 영화입니다. 하지만 서구 시장을 보면 파텔은 배우로서 인도 영화 산업과 서구 영화 산업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때그때 다르죠. 그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를 특별히 좋아하진 않지만 연기도 괜찮고 표정도 풍부해요. 어떤 역할을 해도 항상 맞고 온 강아지 같은 얼굴이죠. 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그의 열렬한 팬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중국 영화는 절대적인 예술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진 선전 영화인 히어로에서도 수저우강이나 화양연화에서도 저는 이 작품들이 세계 영화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영화는 정말로 보편적인 언어이고 걸작을 만들어낼 때는 진정한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펠리니의 8과 2분의 1은 어떤 문화권에 속하든 걸작이고 쿠브릭의 샤이닝도 절대적인 걸작이며 어떤 문화권에 속하든 영화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영화도 그런 경지에 여러 번 도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할 말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중국 시사에 대한 이 짧은 소개에서는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최근 중국은 감시하고 있습니다. B2 스피디들요. 그들은 특정 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오신트 데이터 집계 기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세계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다시 만날 겁니다. 아마도 업데이트를 위해서요. 우크라이나에 관해서요. 트럼프가 내일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을 벌이지 않는 한 말이죠. 또 다른 인공지능 관련 라이브 방송인데 이번에는 오신트 조사를 위한 데이터 집계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등등. 우리는 멕시코에 관한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바티 자신도 나오고요. 등등. 왜냐하면 그곳에는 중국, 펜타닐, 미국과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런 일에 심지어 일요일에도 기꺼이 참여해주신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